나사의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지난 7년간의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소행성 베누에서 수집한 샘플 캡슐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샘플은 초기 태양계에 손상되지 않은 역사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과도 같았죠. 그리고 베누 샘플에서 발견된 내용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베누 소행성의 모체 행성이 어쩌면 생명이 시작되기 이전 초기 지구와 매우 유사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타임캡슐은 소행성의 기원에 대한 증거들을 밝혀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의 역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베누 소행성의 샘플에서 어떤 비밀들을 밝혀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어떠한 단서를 주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베누 소행성에서 가져온 샘플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발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까지 수집된 가장 큰 소행성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가지 흥미롭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죠. 이 귀중한 샘플은 약 7년마다 지구를 근접하여 지나는 소행성 베누에서 온 것입니다. 베누 소행성에서 가져온 샘플은 약 46억 년 전 타임캡슐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누 샘플은 초기 태양계에 손상되지 않은 역사를 담고 있었죠. 베누 소행성이 특별한 이유는 지구 같은 행성이 처음 형성될 때 존재했던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행성과 해성들은 지구의 대기 진입과 충돌로 인해 강한 열과 압력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소행성의 구성 요소들을 변화시켜 태양계 형성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으로부터 직접 샘플을 수집함으로써 이러한 고대 재료를 순수하고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베누 소행성으로 가는 여정은 2년 4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일 마침내 목표에 도착한 오시리스 탐사선은 소행성 주위를 도는 궤도로 진입했죠. 1999년 베누가 발견된 이후 소행성 베누의 모습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얻었습니다. 그 후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베누로 향하면서 소행성은 몇 개의 작은 픽셀에서 놀라울 정도로 험준한 소행성의 모습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은 2018년 12월 3일 소행성에 도착해 소행성 주변을 돌며 수년간의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건물 크기의 바위들을 발견하며 소행성 표면을 5cm 픽셀의 해상도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베누를 관찰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이 발견한 것은 베누 소행성 표면에 있는 바위 파편들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죠. 이것은 소행성에서 자연 위성들이 우주로 튕겨나가 소행성의 궤도로 들어가고 다시 표면으로 돌아오는 위성들의 전체 생애 주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은 베누 소행성을 지구와 우리의 달보다도 더 잘 촬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해상도 데이터를 사용해 소행성 표면을 놀랍도록 선명한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었죠. 이번 탐사 미션의 가장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부분은 아마도 2020년 10월 20일 샘플 수집 미션일 것입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은 터치 앤 고 샘플 수집 메커니즘을 사용해 소행성 표면에 잠깐 접촉하여 샘플을 수집했죠. 그리고 오시리스 탐사선은 탐사선 본체에 부착된 로봇팔로 지구 반환 캡슐에 넣었습니다. 베누 소행성의 지름은 겨우 0.5km의 작은 소행성으로 로봇팔은 거의 무중력 상태에서 샘플을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스 탐사선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졌죠. 마침내 탐사선은 나이팅게일이라 명명된 장소에서 소행성과 접촉했을 때 질소가스를 분출하여 소행성 표면 물질을 자극하며 샘플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나사가 계획한 최소의 샘플 크기의 요구사항은 60g이었지만 베누와의 6초의 짧은 접촉으로 무려 121g의 샘플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샘플량에 해당했죠. 오시리스 탐사선은 7년간의 우주여행 끝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별한 화물을 반환하기 위해서였죠. 오시리스 탐사선은 2023년 9월 24일 지구에서 약 1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샘플 반환 캡슐을 지구대기로 방출했습니다. 그 후 오시리스 탐사선은 지구와의 충돌을 피하며 새로운 미션을 시작하기 위해 추진기를 점화했죠.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반환 캡슐 또한 약 600평방킬로미터 크기의 유타 사막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죠. 캡슐은 시속 43,000km의 무서운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며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끓는 듯한 열기를 가진 캡슐이 대기를 가로질러 스쳐 지나갈 때 캡슐의 표면 온도는 약 2700도에 달하는 최고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표면 온도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열기입니다. 캡슐 내부의 120g 샘플은 PICA 차폐막이라는 열보호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극한 온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PICA 차폐막은 캡슐의 운동 에너지의 99% 이상을 제거하며 샘플의 온도를 75도 이하로 유지해 주었죠. 이 차폐막은 일종의 소모성 열차폐제로 지구로 재진입하는 우주선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보호층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주선이 대기를 통과할 때 극심한 마찰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때 차폐제의 온도가 상승하면 외층이 연소되는 소모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열차폐제는 녹으며 기화되면서 이 가스들이 우주선에서 열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차폐제는 반환 캡슐 내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며 소행성 샘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구로 진입한 지 몇 분 후 캡슐은 충분히 감속해 2개의 낙하산 중 첫 번째 낙하산을 방출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약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더가 캡슐의 위치를 고정하며 최종적으로 착륙할 지점에서 약 10m 이내로 추적할 수 있었죠. 캡슐은 마지막 1.5km 하강 구간에서 두 번째 낙하산이 펼쳐져 착륙 속도를 시속 18km로 줄였습니다. 캡슐이 지구 대기를 뚫고 들어온 순간부터 유타주의 험준한 사막에 착륙하기까지는 단 10분 만에 이루어졌죠. 수년간의 계획과 몇 달간의 특별 훈련, 여러 번의 리허설 끝에 나사의 회수팀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반환 캡슐과 그 내용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서 과학자들이 샘플 반환 용기의 뚜껑을 열자 놀랍고도 흥미로운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본 것은 샘플 캔스터의 항공전자 장비 데크에 있는 검은색 가루와 모래 크기의 입자들이었죠. 이 먼지들은 샘플 캔스터의 내부를 덮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가 있는 데크 외부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과학자들은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는 샘플 캡슐 안에 어떻게 소행성의 잔해와 먼지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곧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그 원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나사의 엔지니어 팀에 따르면 베누 소행성에 착륙했을 때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의 짧은 접촉만으로도 소행성 표면에서 충격파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베누 표면의 특정 물질이 우주로 방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물질들은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소행성에서 후퇴할 때 뒤따라 붙으며 탐사선의 외부 표면에 달라붙었다는 것이죠. 처음 샘플을 열었을 때 과학자들은 이것이 베누 프로젝트가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베누 샘플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져온 보너스 물질들은 베누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이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뜻밖의 행운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추가 물질들은 과학 연구에는 사용될 수는 있었지만 내부 샘플에 담긴 물질만큼 순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인 샘플의 개봉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죠. 나사의 엔지니어 팀들은 메인 샘플 캡슐을 열기까지 수개월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첫째로는 보너스로 얻은 추가 물질이 내부 샘플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모든 추가 물질을 신중하게 제거하며 목록화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린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작업이 질소가스로 밀폐되어 있는 글러브 박스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져온 소행성의 샘플이 지구의 산소와 수증기와 같은 지구의 다른 가스와 반응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청정한 환경은 샘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이 섬세한 작업은 과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주된 원인은 메인 샘플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죠. 이 과정은 터치 앤 고 샘플 수집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며 샘플 캡슐을 고정하고 있는 35개의 나사 중 2개의 나사가 기존 도구로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2개의 나사는 소행성에서 추가로 들어온 먼지로 인해 나사선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만약 베누까지 힘든 여정을 마치고 캡슐을 성공적으로 회수했지만 이 샘플을 실제로 열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렇지만 나사의 엔지니어 팀들은 즉시 필요한 도구를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 또한 샘플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 등급의 비자성 외과용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죠. 나사의 엔지니어 팀들은 맞춤형 비트가 장착된 새로운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를 제작한 후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간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반환 캡슐이 지구에 착륙한 지 3개월하고도 15일이 경과된 후 나사의 큐레이터 팀들은 이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캡슐의 내부 물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1g의 순수한 베누 물질이 드디어 드러났죠.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베누 소행성에서 가져온 샘플 중 70%는 미래 세대가 더 발전된 과학 장비로 연구할 수 있도록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었으며, 나머지 물질들은 전 세계의 200명 이상의 과학자들에게 연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먼지 한 줌이 왜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일까요? 오시리스 탐사선에서 반환 캡슐을 회수한 지 일주일 후 과학자들은 베누 소행성의 토양 샘플을 처음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베누 소행성은 이미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기도 훨씬 전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암석 샘플들의 구성 성분들은 베누 소행성이 태양계가 존재하기 전 원시적인 재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누 소행성에서 수집한 샘플에서 프리솔라라고 불리는 미세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었죠. 이 프리솔라 입자들은 태양이 형성되기 전 응축된 미세한 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프리솔라 입자의 구성에 따라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존재했던 별들의 종류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별은 질량이 클수록 더 무거운 원소들을 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및 중간 질량의 별들은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소를 헬륨으로 융합해 연소하며 결국 탄소와 질소 같은 더 무거운 원소를 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실리콘과 철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를 융합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대 별들은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하며 이 과정에서 철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로 퍼져나가 새로운 별과 소행성 그리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형성하는 데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리솔라 입자들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고대 우주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알게 해주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교의 우주화학자 피에르 하에네쿠르 교수는 이러한 프리솔라 입자의 초기 분석 결과가 소형 별과 중간 크기 별뿐만 아니라 초신성의 증거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이것이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훨씬 전 다양한 크기의 별들이 풍부했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죠. 베누 소행성 샘플의 초기 분석 결과는 탄소와 질소,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우리가 아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과학팀들은 샘플에서 물을 함유한 점토 광물 형태의 물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점토 광물은 베누 소행성이 한때 물을 포함하고 있었던 더 큰 천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황량해 보이는 소행성에서 어떻게 생명체의 필수적인 성분들과 물의 증거들이 베누 소행성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주 전역에는 생명체의 필수 성분들이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나사의 행성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와 은하수, 심지어 성간 공간에서도 유기화합물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탐사선과 과학 장비들을 통해 이러한 화합물들이 소행성과 운석, 위성과 은하 성운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구성 요소는 산소와 탄소 그리고 질소의 조합입니다. 이들은 각각 우주에서 원자수의 기준으로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들입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생성되며 고대 별의 잔여물들로 인해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유기화합물들이 소행성에 의해 지구로 전달되기 훨씬 이전 성간 매질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아미노산과 기타 유기화합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곳에서 생명체가 발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기가 없고 온도 또한 영하 73도에서 116도까지 변동하는 소행성에서는 생명이 발전하기에는 그리 환영받는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유기화합물의 존재의 발견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우주 전역에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소행성 베누에서 발견된 것 또한 그 추가적인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누 소행성 샘플이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화학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물학 사이에 연결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누 소행성에서 이러한 분자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흥미로웠지만, 베누 샘플의 분석 결과는 지구의 물의 기원이라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 또한 제공하였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혜성이 지구 물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혜성의 화학적 조성이 지구의 바다의 물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베누와 같은 물이 풍부한 소행성과 운석에서 발견되는 성분들은 지구의 바닷물과 더 가까운 일치를 보여주었죠. 이 새로운 발견은 지구의 물이 혜성이 아니라 이러한 소행성과 같은 우주암석에서 왔을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런던 자연사박물관 과학자 사라 러셀 교수는 베누 샘플이 수화광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것은 베누가 한때 물을 품고 있던 큰 천체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죠. 그리고 베누 샘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존재해야만 발생하는 동적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물이 증발한 후 남겨진 점토 광물이나 소금과 같은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죠. 베누 샘플에는 세르펜타인이라는 광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지구의 중간 해령에서 발견되는 암석과 유사했습니다. 지구의 중간 해령은 용융물질이 지구의 맨틀에서 올라와 물과 만나면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는 장소입니다. 베누 샘플 또한 지구의 열수 분출구 근처에서 형성될 수 있는 피로호타이트를 포함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시리스 렉스의 과학팀이 샘플에서 DNA의 필수 성분인 인산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성 인산염의 존재는 수십억 년 전 베누 소행성이 더 큰 진흙덩어리의 일부였거나 지질 활동이 활발한 행성에서 유래되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베누 소행성이 물이 풍부한 고대 행성에서 유래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로안 대학교의 지질학자 해롤드 코널리 교수는 베누 샘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따뜻한 물의 증거가 발견되며 베누의 모체 행성은 적어도 10km 이상이거나 혹은 더 클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화합물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유로파와 같이 얼음으로 덮인 위성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베누가 한때 생명체의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고대 바다 세계의 행성 조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베누 소행성은 모체 행성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왔을까요? 천문학자들의 한 가지 주요 이론에 따르면 베누 소행성은 약 30억 년 전 모체 행성에서의 대규모 충돌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행성의 조각들은 우주로 뿌려졌으며 이 조각들 중 하나가 결국 베누 소행성이 되어 지구 궤도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외부 태양계에서의 긴 여정은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에 물과 탄소, 유기화합물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이론이 사실이라면 베누 소행성의 역사는 지구 생명체의 기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와 같이 베누 소행성을 연구하는 것은 지구 형성과 생명체에 필요한 핵심 성분들이 어떻게 태양계를 가로질러 운반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양계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꽤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베누 소행성의 순수한 우주먼지와 암석들을 연구하면서 현재 우리가 정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보정하며 재조정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의 임무는 아직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시리스 탐사선은 베누 샘플 캡슐을 지구대기로 방출한 뒤 약 20분 후 탐사선은 엔진을 점화해 새로운 임무로 전환하였죠. 이제 이 탐사선은 새로운 목표인 아포피스 소행성을 향해 탐사선의 새로운 이름인 오시리스 아펙스로 변경 후 2029년에 도달할 아포피스 소행성을 탐사할 것입니다. 새 임무를 받은 오시리스 탐사선은 2029년 6월부터 18개월 동안 아포피스의 표면을 지도하며 지구로 접근 중인 아포피스 소행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은 마지막으로 베누 탐사 미션에서 가장 인상적인 탐사 미션을 반복 수행하며 아포피스의 표면에서 아포피스 표면의 암석과 먼지를 일으키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베누 소행성에서와는 달리 아포피스 소행성에서는 샘플을 수집할 수 없지만 이 기동 미션을 통해 지구를 근접 통과하는 소행성 표면 아래에 있는 물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소행성 베누와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1700분의 1보다 낮은 아주 미미한 가능성이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1700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지만 만에 하나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구하며 베누와 아포피스 소행성의 미래 궤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더 정밀한 추적 정보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은 베누 소행성의 파동을 포착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 팀은 베누 소행성의 파동 데이트를 특별한 과정을 통해 소리로 변환함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죠. 소행성 베누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베누 샘플에서 발견된 초기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죠. 앞으로 과학자들의 추가 연구들을 통해 베누와 아포피스에서 또 어떤 비밀들을 밝혀낼지 기대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